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현황, 서비스 수준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은 재가기관 평가의 해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 대상이 되는 재가기관의 명단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흔히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평상시에도 늘 시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군인은 평상시에도 늘 전투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장기요양기관은 어떤가요? 아마도 우수 장기요양기관은 평상시의 평가 매뉴얼에 따라 늘 준비되어 있는 기관일 것입니다. 즉, 평가 매뉴얼을 따라 기관이 운영되고 동시에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어르신께 제공되는 것을 말하죠. 벼락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은 왜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그간 자신의 학습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관평가를 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그간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기관의 성실한 노력들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가가 이러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기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특별한 2020년 주간보호시설 평가교육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제공해 드리는 평가교육의 핵심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입니다. 평가 매뉴얼을 바탕으로 기관을 운영할 때 어르신께 가장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 케어스토리의 평가교육을 통하여 기관의 역량을 배가시켜 드리게 되는 가장 특별한 평가교육이 될 것임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주간보호시설 평가 매뉴얼 1번부터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2020년 주간보호시설 평가 매뉴얼 표지입니다. 2020년 1월에 나온 자료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왔죠. 저는 이제 이 평가 매뉴얼을 하나씩 1번부터 보시기에 앞서서 이 평가가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진행되는지, 또 예를 들어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또 평가자가 확인하는 즉 수급자의 표본 개수가 몇 개인지 뭐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굳이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받게 되시면 뭐 세분에 대한 것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어르신에 대한 모든 서비스가 이 평가 매뉴얼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 표본 집단이 몇 명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뭐 살펴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우리는 1번부터 평가 매뉴얼 1번부터 살펴보시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야간 보호 시설의 전체적인 이 평가 지표의 제목들이 나와 있죠. 1번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각 평가 매뉴얼 지표의 제목이 되는 그런 주제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내용이 순서별로 쭉 나와 있고 45번 문항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가점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이제 보실 텐데 주야간 보호 기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운영 규정 및 지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평가 매뉴얼을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서 이 평가 매뉴얼 교육을 하는 그 컨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 컨셉을 저는 이 평가의 내용들, 평가 매뉴얼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지시적으로, 다 그냥 문자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설에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시설 운영의 실제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이 평가 매뉴얼을 비추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평가 매뉴얼이 갖는 한계점에 대한 부분도 짚어서 동시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들으시면은 우리 시설에서는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가 매뉴얼에서는 이런 부분들로 제시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평가 매뉴얼이 갖는 문제점이 이런 거고 우리 시설에서는 지금 이 평가 매뉴얼대로 하려면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이 평가 매뉴얼이 100% 다 맞는 내용이다 라는 걸로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평가 매뉴얼이 100%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관의 시설 현황이라든지 운영 상황에 따라서 다소 변경되어야 할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이 평가 매뉴얼이 다소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평가 매뉴얼의 이런 지침, 그 매뉴얼들을 우리 시설에 어떻게 접목을 해서 운영을 할 때에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이 평가 매뉴얼을 우리 시설에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린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운영 규정 및 지침인데 기관은 운영 규정 및 급여 제공 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을 이제 비치해야 하는 사항이다 라는 겁니다. 평가의 방향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 규정 및 급여 제공 지침을 비치하여 이제 자체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평가 기준에다 넣기 때문에 자체적인 건 아니죠. 강제적인 거죠. 비치하여 교육 등에 활용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내용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에 있어서 기준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방향은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을 비치하고 교육 등에 활용하면서 동시에 이에 따라서 운영하는지를 평가한다는 부분으로 목적을 갖는 것이 이 평가의 방향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가 이 평가 기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평가 기준을 보니까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한다. 그리고 내용이 충실하다라는 부분이죠. 내용 충실도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죠.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한다. 그리고 실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항목과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번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운영 규정 11개 항목입니다. 이 11개 항목을 보면은 이용 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즉, 이용 정원. 우리가 지금 정원이 몇 명이고 그에 따라서 모집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기관 및 급여 종류를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이 운영 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뭐 현수막 광고를 한다든지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한다든지 키워드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고 계약 목적은 어떻게 되고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그리고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는 어떨 때에 계약이
해제가 되는지, 그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거 뭐 굳이 다 하나하나 얘기를 이제 다 거론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평가 매뉴얼을 다 보시기 때문에 이제 다 굳이 거론을 안 하는데요. 자, 핵심은 무엇이냐? 운영 규정에 바로 이 11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그냥 어디서 문자적으로 그냥 카페라든지 어디 다른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 규정을 가져다가 시설에서 사용한다? 그런 내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평가의 방향을 보면은 기관의 운영에 맞게끔 되어 있는 운영 규정이냐라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개의 항목, 뭐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보수에 관한 사항,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이 다 실제적인 기관의 운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운영 규정이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에서 갖다 쓰는 운영 규정,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쓰는 운영 규정, 그리고 실제 시설에서, 기관에서 운영 규정을 한 번도 보지 않은 기관들도 있어요. 우리 운영 규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기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는 이 운영 규정 비치해 놓으면 유명무실하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아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운영 규정에 이 11개의 항목들이 실제적인 기관 운영을 바탕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 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고, 그에 따라서 기관 운영도 체계를 잡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충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고충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분명히 이제 고충 처리라고 하면은 종사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시설을 이용하시는 수급자 어르신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 어르신에 대한 고충 처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또 종사자에 대한 고충 처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고충 처리 절차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은 뭔가 두루뭉실하고 뭔가 실제적인 그런 현장의 내용이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뭐 문자로 뭐 그냥 단순히 그냥 전화를 통해서 고충 처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든지, 무슨 뭐 고충 처리 위원회가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뭐 고충 처리를 접수를 받으면 고충 처리 위원회를 열어서 막 한다든지,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큰 시설, 법인, 그 사회복지 법인 같은 경우에 큰 시설 같은 그런 내용의 시설이라고 했을 때에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가지고 그렇게 처리도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소규모 시설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까지 두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에는 운영자와 그리고 기관의 그 운영을 뭐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종사자, 그런 분들이 이 고충처리 절차를 둬가지고 뭐 처리 절차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간소화시켜서 둔다든지, 그런 실제적인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 규정에 기관 운영에 대한 현장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충실한 내용의 운영 규정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에 따라서 운영 규정이 그냥 비치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 규정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운영 규정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이 시설의 기관의 운영을 실제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이 있죠. 내용을 보시면 종사자 윤리 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응급상황 대응 지침,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뭐 이런 내용, 그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항목을 예쁘게 우리가 출력해서 표지도 만들고 해가지고 기관에다가 비치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비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다음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교육하게 되겠죠.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들은 이 내용을 급여 제공 지침을 신규 직원 교육 때 이 급여 제공 지침에 대한 교육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지금 일단 이 항목에서는 급여 제공 지침을 비치한다라는 것까지만 일단은 나와 있는 부분이 1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비치를 하시는데 특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분들께 알려야 되겠죠. 알려서 여러분 지금 종사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급여 제공 지침을 비치를 해놨으니 비치되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나시는 대로 이 급여 제공 지침을 꼭 확인하셔서 업무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종사자분들께서 솔직히 시설에서 이거 급여 제공 지침 보고 앉아서 보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이 급여 제공 지침에 대한 교육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종사자분들께 카카오톡으로 영상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께서 쉽게 이 급여 제공 지침에 대한 교육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으로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더불어서 시설에서는 종사자분들께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급여 제공 지침을 볼 수 있게끔 즉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또는 분기에 한 번이더라 한다 하더라도 한 시간의 시간을 좀 주셔서 그 한 시간에는 이 종사자분께서 이 급여 제공 지침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급여 제공 지침을 비치해 놓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평가 문항에서는 그냥 비치에만 그치고 있다는 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를 해야 한다. 해드릴 수 있게끔 평가도 바뀌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종사자분께 1시간에 급여 제공 지침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평가가 좀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짚어볼 내용은 종사자 윤리 지침에서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불인정한다고 하니까요. 특정 직종에만 국한되는 자료보다는 이제 자료 자체가 요양보호사, 또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각각의 직종으로 다 마련되어져 있는 종사자 윤리지침이면 좋겠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윤리지침으로 포괄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개의 직종만으로 국한시켜서 하는 것은 불인정 받으니까요. 그 부분을 반드시 숙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한다라고 신설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 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등 바로 위에서 설명드렸던 11개 항목에 대한 부분을 모두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지만이 우수를 받는다는 것이죠. 자, 이제 밑에서도 이 척도가 나오는데 이 평가 기준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평가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쭉 올라가 보면은 자, 평가 기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평가 기준에 1번, 그 다음에 또 내려오시면은 자, 여기에 2번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우수를 받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신설된 부분을 우리가 평가를 받으려면 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자, 평가자분들께서도 이제 10년째예요. 만약에 평가자를 계속 하셨다면은 자, 그러면은 운영 규정 이제 보면 다 압니다. 이거에 따라서 기관을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그 내용 뭐 간단하게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협회라든지 또는 다른 뭐 업체에서 운영 규정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배포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 규정이 특별한 맛이 없어요. 또 기관별로 자기 시설에 맞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기관들이 좀 드뭅니다. 물론 이제 사무국장, 유능한 사무국장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역량이 좀 특출나셔서 운영 규정을 좀 많이 그 기본
그 협회에서 제공한다든지 뭐 업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운영 규정에다가 내용을 좀 보강시켜서 했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은 일반적인 개인 시설에서는 운영 규정의 내용 뭐 보강하고 보완하고 검토하고 그런 내용 없이 그냥 걸어두기만 한 상황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점수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설이 운영될 수 있게끔 운영 규정을 반드시 우리 시설에 맞게끔 보완을 하시는 부분. 그래서 그 운영 규정의 내용을 꿰차고 있으셔야 되겠죠. 우리 시설의 운영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서 그 내용들이 시설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평가 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지표 적용 기간이 2018년 1월부터 2020년 평가일까지고 기준 2번은 2019년 2월 거부터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2019년 2월부터 확인하는 거면은 즉 이 평가 매뉴얼이 나온 이후 시점부터 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운영 규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 시설의 운영 상황에 맞게 보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평가 지표 1번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운영 계획에 대한 거죠.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이죠. 자,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중요한 핵심이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였는지를 평가한다는 건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즉 사업계획은 우리 시설의 실제적인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은 평가를 떠나서도 시설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업계획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요? 우리 뭐 협회라든지 뭐 다른 업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사업계획서 그냥 예시로 제시해 놓은 거 여러분들 이제 그거 가지고 사용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실제 좀 좋은 내용은 못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은 운영규정에서 지금 그 운영규정의 평가 지표에서 얘기한 것처럼 평가 기준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이 시설의 기관의 실제적인 그 운영의 계획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계획서 자체가. 자,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적인 운영 계획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뭐냐? 바로 매일 해야 하는 업무, 또 매주 해야 하는 업무, 또 매월 해야 하는 업무, 또 분기별 하는 업무, 또 반기별 하는 업무, 연관하는 업무가 1월부터 12월까지 쭉 스케줄이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매일 하는 거. 즉 시간별로 또 시간별로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일일 스케줄이잖아요. 그 일일 수급자 스케줄부터 시작해서 연일에 하는 그런 업무까지 그 부분들이 사업계획서에 다 담겨져 있어야 한다. 그 외에는 뭐 우리가 식재료비는 얼마를 한다든지 또 영양 그런 관리는 식단표는 어떻게 작성한다든지 그런 내용의 실제적인 것들이 이 사업계획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평가 기준에서는 연도별 사업계획이 이제 수립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래서 세부 사업명, 사업 목표,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추진 일정이 반드시 필수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굳이 이런 내용 들어갈 필요 있나요? 뭐 이런 내용을 꼭 필수사항으로 정해놓은 거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지나치다? 좀 적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까지만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건데 이제 평가에서는 이 내용까지 필수사항으로 보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가를 보고 있죠. 세부 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프로그램 사업은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냐,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실제로 이 평가 매뉴얼이 평가 기준이 제대로 제시가 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라? 그 얘기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평가 기준을 지금 제시한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은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본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별 비용 지출 및 결과 자료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확인할 필요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한다라는 것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한다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즉 업무 추진 계획에 따라서 시설에서 매일, 매월, 또 분기별 그런 업무들이 일정에 따라서 알차게, 충실하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별로 비용 지출을 본다? 이 부분은 좀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결과 자료를 확인한다라는 부분은 뭐 결과 자료에 있어서는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는데 비용 지출을 본다라는 것은 좋은 평가 내용은 아니다라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과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하였는지 평가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업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지를 보는 것이 신설되었다라는 부분이고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할 때에 우수를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지표 적용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평가일까지인데 기준 4번은 신설이기 때문에 2019년 2월 거부터 자료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자, 확인 방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평가 기준 3번은 평가 지표 관련 사업, 즉 교육, 프로그램, 복지 포상 등을 위주로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지표 3번, 즉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했는지를 본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즉 시설에서 연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교육에 따른 비용이 지출되었는지를 보는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은 그 프로그램을 시설에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는지, 실시를 했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재료를 구매했는지 그런 자료를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만약에 분기별 또는 뭐 반기별로 종사자 포상을 한다고 하면은 그 계획이 사업계획서에 들어있다고 하면 그 포상을 했는지에 대한 그 지출 자료를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평가 기준 4는 사업 결과를 평가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보는 것인데 직원회의나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서 기관에서 시행한 평가 내용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저희가 직접 외부 전문가가 되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평가 결과를 차기 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부분까지 확인을 하는 것인데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 외부 전문가가 사업 계획서를 평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차기 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로 평가가 된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보 3번 평가 지표를 보시면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평가 방향은 자원봉사 연계를 통해서 수급자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주간보 3번 평가 지표는
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관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부분을 꼭 강제적으로 평가한다는 것도 적절치 못하고, 그리고 꼭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해야지만이 좋은 어떤 서비스가 된다라는 그런 방향의 생각은 조금 적절치는 못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자원봉사 연계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사회복지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연계가 되어서 시설에 자원봉사로서의 인적 자원이 제공이 될 수 있으면 좋은 내용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 부분이 평가의 내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계보다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역량을 갖춰서 자원봉사가 없이도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 그리고 좋은 기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연계를 꼭 평가 내용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자, 어쨌든 평가 기준에 있으니까 보시겠습니다. 평가 기준을 보니까 기관의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활동하는지를 보죠. 그래서 필수사항으로는 소속명, 일자,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내용, 봉사자 서명까지도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명까지도 본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는 자원봉사자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자가 2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는지, 세 번째로는 자원봉사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는지를 보는데, 자, 1번 항목을 충족해야지만이 우수의 점수를 받는다. 즉, 자원봉사자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여야지만이 우수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인데, 자원봉사자가 주 1회 이상 활동하는 게 우수한 시설인지에 대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어필할 부분이죠. 이런 내용은 자원봉사자가 꼭 주 1회 이상 활동해야지만이 우수한 시설이냐라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어필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오히려 자원봉사자보다도 외부 지역 주민이라든지 또는 또 연계되어 있는 연계 기관에서 기관을 방문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들여다볼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원봉사자보다는. 자, 예를 들면은 기관에서 지역 주민을 초청해서 또는 보호자를 초청해서 하는 공개 서비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죠.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활동보다는. 어쨌든 평가 기준에서는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방법에서 VMS나 1365 또 청소년 자원봉사 시스템 같은 걸로 관리하면은 필수사항은 확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프로그램 지표와 중복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유급 자원봉사자는 인정하지만 사회봉사 명령으로 인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유급 자원봉사를 인정한다고 하네요. 자원봉사가 유급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하죠. 자원봉사가 유급이다? 유급이면 자원봉사인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또 수익사업 등을 위해 동원되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설 추석 당일을 포함하는 주는 자원봉사자 활동 여부 확인해서 제외한다. 즉, 설 추석 당일에는 자원봉사자가 없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확인을 한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간보호 4번 평가지표에서는 기관은 인력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인력 기준을 준수하는가, 법적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자, 근데 뭐 이 부분은 지금 뭐 부당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거하고 뭐 연결되는 그런 지표가 되겠죠. 저는 이제 이런 평가는 좀 진부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기관은 인력 기준을 준수한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직접 인건비 비율을 준수하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평가에 좀 적절하게 보여지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평가지표 4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평가지표 5번을 보시면 인력 추가 배치죠. 기관은 인력을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인데, 지금 4대 직종 추가 배치 가산 점수의 합, 즉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해서 가산 적용을 받은 경우 가산 점수를 모두 합산한다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표 적용 기간 동안에, 즉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산 점수의 합이 35점 이상일 경우에만 우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좀 어폐가 있죠. 이 가산 점수의 합을 꼭 정해놓고서 우수냐 보통이냐를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가산이란 것보다도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한다라는 부분 자체가 긍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구간을 둬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는 35점으로 해서 우수를 준다. 적게 되면은 양호를 준다. 이런 내용은 조금 적절치는 못하죠. 이 가산이라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직접 인건비 비율을 준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준용하는 부분에서 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보다도 더 넘치게끔 가산을 점수를 제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 평가 내용은 못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직원을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해서 가산 적용을 받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평가지표 6번에서는 경력직에 대한 부분인데,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적정한지를 보고 있죠. 그래서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는 제외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표자가 시설장으로서 같이 근무할 때에는 당연히 좀 제외해야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아니라 시설 문 닫을 때까지 계시는 거니까. 자,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인데, 자, 평가의 방향은 인력 관리가 지금 중점인데 2년 이상 되는 종사자의 비율을 본다라는 것은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 관리가 적절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결과만을 보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은 평가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적절한 평가 내용이라고 하면 종사자가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인력 관리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만을 놓고서 이 시설이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것이 이 평가 지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굳이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을 우리가 너무 신경 써서 생각할 것보다는 2년 이상 또 종사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지표였으면 하는 바람인 거지, 그냥 단순히 결과적으로만 이 2년 이상의 근무한 직원 비율만 놓고서 인력 관리를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평가하는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왜냐하면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아지려면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똑바로 해야지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직접 인건비 비율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직접 인건비 비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요양보호사 인건비, 그냥 그 장기요양 기관 요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둬가지고 그냥 뭐 1년 근무하면 얼마, 2년 근무하면 얼마, 호봉제식으로 아예 법적으로 그냥 정해놓고 수가도 그에 맞춰주고 해서 장기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1차적인 거지, 기관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정말 힘든 일이고, 그리고 나이 드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직률이 높은 그런 가운데에 단순히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만을 평가해요? 에이, 그거는 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는 오히려 평가의 대상이 기관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똑바로 하고 있는 부분인지를 오히려 반증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 점수가 만약에 낮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평가지표 6번의 점수가 다들 낮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반증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평가 기준을 보니까 2년 이상 운영 기관은 그러니까 즉 2년 이상 동안 운영한 기관은 각 급여 종류별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분모, 분자 그런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지표 적용 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 수가 되겠고, 분자는 분모 중에서 만 2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한 직원의 수를 뜻한다. 그래서 비율은 가분의 나 곱하기 100으로 해서 비율을 맞춘다는 것이고, 2년 미만 정도 운영한 기관은 2018년 2월부터 적용을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수 시설은 비율이 50% 이상이 될 때, 그때에 3점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2년 이상 운영기관이죠. 2년 미만 운영기관은 비율이 35%가 될 때에 이 부분으로 우수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2년 미만 운영기관인데 참 35%나 잡는다는 것은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평가 지표는 말씀드리지만 기관에서 어떠한 우리가 노력을 앞으로 할 것인가, 지금 이 평가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앞으로 종사자분들께서 장기 근속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또 그런 내용을 기관 운영에다가 반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확인 방법을 보니까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대표자 겸 직원은 포함이 된다. 또 휴업, 업무정지 등 미운영 기간은 근무 월수에 포함하지 않고요. 단 휴업, 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 월수에 포함이 된다. 예를 들어서 휴업, 업무정지 기간이 2018년 3월 6일부터 4월 5일인 경우인데 2018년 3월, 4월 모두 근무 월수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고,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 기관의 급여 제공 직종 간 인사 이동 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인정을 한다. 또 기관의 정원 변경으로 직원 수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정원 변경 신고 자료, 또 직원 채용 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해서 반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야간보 7번 지표를 보시면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내용을 본다는 거죠.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를 관리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거 점수 1점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점수를 한 5점은 줘야 한다.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건강이
결국에는 어르신께 좋은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점수가 커야 되는 건데 이 점수가 약하다는 거는 평가 요 내용을 만드신 분이 좀 판단을 어느 부분에 이제 무게를 두시는 건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죠. 자, 어쨌든 지금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인데 정기적인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직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시설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도 우리가 이제 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예를 들면은 직원의 건강 관리 상담을 매월 진행하는 거. 이런 내용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시설의 간호조무사라든지 또는 시설장이 매월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상담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좀 시설 운영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평가에서는 기준을 보니까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이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5개 영역, 즉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규 직원은 급여 개시일까지, 즉 근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규 직원은 급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채용 건강검진을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채용 건강검진에 결핵검진이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채용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 평가를 떠나서 신규 직원이 집단으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내용인데 감염병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겠잖아요. 기본이죠. 이런 부분은 굳이 뭐 꼭 평가에서 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설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쭉쭉 내려가서 근데 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한번 보실 게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표 적용량 대표자 겸 직원도 또 시설장의 건강검진은 19년 2월부터 적용해서 본다라는 건데, 자, 대표자 겸 직원이 아니더라도 대표자라고 했을 때에 시설에 자주 방문하고 시설의 모든 운영을 관리한다고 하면 대표자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 직원으로는 대표자 겸 직원, 시설장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 아시면 좋겠고,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한다라는 부분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수준이기 때문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으로 받으시면 되겠고,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한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되도록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자, 9번에 보니까 직원복지의 향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관은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인데, 평가 기준 한번 궁금하죠? 어떤 건지. 1번 보니까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건 뭐 기본이죠. 법적으로 하는 내용인데 뭐 5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는 좀 그렇죠.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 당연한 내용 아닌가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복지 포상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본다.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즉 여기서 내부 규정은 운영 규정을 뜻하는 부분이 되겠죠. 복지, 포상 등 혜택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직원에 대한 포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포상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복지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표자가 그냥 단순히 포상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포상을 할 수 있는 그 지표라든지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제공해 드리냐면은 종사자에 대한 그 투표를 하는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이번 달에 제일 친절했던 직원이 누구냐를 내부적으로 투표해서 그 직원이 만약에 나오면은 투표가 되면 그 직원에게 뭐 5만 원권에 대한 선물권을 준다든지 현금으로 그냥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포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지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생일을 맞은 직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생일 축하금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제공을 하시면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에 보니까 평가 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지를 이제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가산금을 받지 않는 기관은 Y로 그냥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충족해야지만이 우수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방법을 보니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forinsurance.or.kr에서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를 이제 확인함으로써 4대 보험을 다 가입했는지를 본다는데 뭐 꼭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급여 대장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뭐 이제 본다라는 거고, 그 다음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다가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그런 내용은 인정하지 않겠다. 퇴직금은 적립을 해두든지 해야 되는 내용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복지 포상에 예시가 되어져 있죠. 자녀 학자금 지원. 솔직히 자녀 학자금 지원하려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기다가 자녀 학자금이라고 넣을 수 있을 만한 참 그래요. 다 알 것 같은데 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 수가로? 네, 자녀 학자금 지원하려면 지금 수가의 배는 돼야 되겠죠. 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상해보험을 둬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우리 그 정부 지원 상해보험 아시죠? 월 10,000원 하는 거, 그거를 저희가 그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월 10,000원이 아니라 연 10,000원이죠. 연 10,000원. 1년에 10,000원 하는 그 보험 상해보험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절반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절반은 기관에서 부담하는 종사자 상해보험인데 10,000원이었죠. 근데 지금 좀 올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경조사비를 지원해주고 명절 선물을 지원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 복지 포상의 예시가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평가지표 10번인데요. 10번 보는 이 시간이 벌써 54분이나 됐네요. 자, 여기 10번까지만 보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보니까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지 보는 것인데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관리하는지 평가한다는 겁니다. 평가 기준을 보니까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를 본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사무실에 그 어르신 편철 같은 것들, 서류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그 보관함에 잠금장치, 시건장치를 해두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문서 보관에 대한 그 안내 영상 이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냐면은 문서를 전부 다 스캔하는 것을 저희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다 스캔해서 그 스캔한 내용을 외부 외부 저장소에다가 저장하는 것이죠. 즉 외장 하드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 외장 하드를 금고에다 보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금고가 뭐 굉장히 비싼 그런 금고는 아니고요. 그냥 외장 하드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금고니까 조금만 가지고 거기에 번호 장치가 되어 있는, 번호키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보관함에다가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굳이 페이퍼로 되어 있는 서류들은 그냥 다 폐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케어, 엔젤, 뭐 이런 것들 쓰고 계시는, 프로그램 쓰시고 계시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내부적인 것만 가지고서도 물론 평가해서 보고 하겠지만은 출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출력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굳이 그럴 것이 없이 전부 다 스캔이 되어 있어서 전자 파일화 되어 있으면은 그냥 외장 하드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외장 하드를 우리 그 금고에다가 저장시켜서 보관하면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 평가를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평가 지표까지 지금 확인하셨고요. 지금 56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2부에서 평가 지표 11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1부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